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어,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예. 마이크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제가 쓸 줄 몰랐던 겁니다. 마이크에 잘못은 없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 꽤 그동안에 좀 제가 바쁘게 지냈어요. 여러 가지, 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연속됐고 거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방을 한 달여 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이제 겨울의 초입으로 가고 있네요. 오늘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 언론사 인터뷰를 이 광화문 쪽에서 했어요. 그게 두 개가 연속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날도 좋고 해서 경복궁에 갔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갔는데 저는 경복궁을 좋아합니다. 경복궁이 음, 예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 거의 매일 통과하면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김유령 대변인 뭐 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잠깐 산책을 했는데요. 음, 거기서 뜻하지 않게 거기 그 체험학습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온 중학생들 계셨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오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가 보다 가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뭔 일은 안 나 했는데 그냥 알아보고 좋아해 주시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하고 뭐 사인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거였어요. 저는 어, 뭐 당연히 굉장히 저는 즐거웠고 알아봐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대화 하는데 이제 그 대화의 후분 여러 분들 여러 파트의 분들하고 뵀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제 저희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음, 뭐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이분들이 저를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아냐를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어, 학생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론스타, 론스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걸 이 론스타 이 승소 이슈 같은 거는 중학생분들이라든가 수능 본 학생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실 정도로 큰 이슈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지난 몇 주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뜨겁게 인터뷰하면서 불법 항소 포기라든가 론스타 얘기 등등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론스타 이슈가 크게 얘기가 됐어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초반에 좀 하죠.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은 론스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유죄 판결을 얻어낸 거의 유일한 사건인데요. 음, 그걸 제가 33살 때 수사하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 가까이 재판을 관여했죠. 그리고 어, 그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끄는 데까지만 관여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법무부가 론스타가 이제 2012년에 외환은행을 팔면서 나간 다음에 바로 중재 소송을 대한민국 상대로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잖아요. 근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거기 법무부 내 팀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장 유일하고 강한 무기가 이 주가 조작에서 론스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판결 그리고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백업하고 자료를 만들고 페이퍼워크를 하고 논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도 사실 법무부에서 계속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뭔가 자료를 내야 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일을 담당해서 그 밑자료를 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를 그 중재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뭐 만으로 19년 뭐 20년 되는데요. 뭐 정말 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한 머릿속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 결국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승리했고 투기자본 론스타에 승리했고 그래서 저는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왜 제가 이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얘기는 제가 저번에 좀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왜 제가 이 중재 재판에 밖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었냐면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어 미국 론스타 펀드는 중재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가 조작은 부당한 기소다, 권력에 의한. 그리고 너희 대한민국의 판결을 어떻게 믿냐. 초록은 동생이고 동색이고 너희는 어차피 같은 편 아니냐. 우리는 주가 조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죠. 중재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나머지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증거나 근거가 뭐였는지를 중재재판부가 그대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니면 관여할 수가 없었죠. 그게 왜 그런데 중재재판부에서 외국인들이 한테 받아들여졌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시티증권이 시티마켓, 시티그룹에 있는 투자은행이 론스타의 자문사였거든요. 외환은행의 자문사. 그런데 이 자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스모킹건을 제가 발견해 냈어요. 자문사 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서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가 조작은 외환 카드를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외환 카드가 실제로 자본 감소를 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감소를 시킬 것처럼 뻥을 친 거예요. 근데 뻥을 쳤는지 아닌지 마음이 바뀐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지 이러면 죄가 되는 거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중요했는데 그 스모킹건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물증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게 시티그룹 내부의 그 자문사인 시티그룹, 시티마켓증권 이 회사 내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 중에서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그러니까 "그 감자 그건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논외야. 그건 어차피 안 할 거야."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인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왜 중재재판에서 중요한가면 대한민국 법원은 못 믿는 건 늘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시티그룹이 당시에 미국 전체에서 시가총액 최대 그룹이었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내부 서류야. 미국의 서류라고 너희들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 스캇 오어라는 이제 미국인 이 담당자하고 파키스탄 출신의 샤리아 치스티라는 이 몇 분이 핵심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감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얘기다." 한마디로 음 "허위, 거짓말한 거다."라는 식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도 유지시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새벽 4 시까지 증언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재판했다는 게. 그러니까 역시 그 중재 재판에다가는 "봐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시티그룹의 핵심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했다고 하잖아.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권력과 유착되는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 증거 자체가 이런 거야."라고 사실상 재판을 다시 하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관여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수사와 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재 재판 과정에도 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장관이 된 후에 다시 만나니까 '아 이거는 이런 수사랑 저는 좀 운명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뭐 수사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고 이걸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아이고 저 30살 먹은 33살 먹은 검사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음 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이 중재 재판 받은 날 취소 소송을 할 때도 저는 이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긴다는 확신이 '이길 확률이 엄청 높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명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중재 재판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어 질 가능성도 있었죠. 그리고 졌었을 때 저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죠. 민주당은 이번에 뭐 저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세 전환해서 자기들 치적이라고 한 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취소 소송을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제기하고 나서 제기한다고 했죠. 처음에 2022년 9월 초에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2023년 거의 1년 지난 다음에 항소 제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취소 소송을 항소라고 할게요. 그게 항소죠. 사실 중재 재판이 1 심이라고 보면. 근데 그걸 실제로 뒤에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한 이유는 론스타와 서로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론스타 측에서도 저희가 하면은 항소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서로 그 이 물밑 신경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이 먼저 낸 거 보고 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카드를 보고 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계속 그렇지만 너무 늦게 내면 기세상 안 좋고. 그러니까 론스타와 계속 제가 법무장관이 있는 과정에서 계속 밀당을 한 거예요, 눈치 작전하면서. 그러다가 론스타가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서 항소 제기를 한 겁니다. 론스타가 먼저 내고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버티다가 먼저 내게 한 거 하고 제가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유는 이게 이제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에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장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내용이 심각한 절차 위반, 뭐 증거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로만 실제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역시 다툼의 내용은 같아요. 이 과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돌고 돌면 저 이 제목 자체는 절차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아니 이게 주가 조작 때문에 늦어진 거야? 아니면 한국 정부도 좀 늦어지는데 책임이 있는 거야?' 이 게임인 거죠.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무슨 뭐 벌써 어 그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쪽하고 그리고 친민주당 쪽의 언론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취소 소송을 도시락 싸고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또 일각에서 자기 유튜브라든가 자기들 언론에다가 아니 한동훈이 말한 건 주가 조작 말한 것처럼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절차 위반 때문이야."라고 주장을 해요, 취소 소송을.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아니 요건은 당연히 그걸로 갑니다, 제목은. 그리고 제가 법무장관 당시에 항소 제기하면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당연히 절차 위반 요건으로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실질은 역시 그 핵심은 결국은 얼마만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있느냐. 과연 론스타가 주가 조작한 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늦어지게 된 게 다 맞는 얘기냐. 결국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이 원심 그러니까 1심 중재 재판이 한국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사실관계 인정한 것들 중에 틀린 건 없느냐.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렸다라고 접근할 수는 없고요.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 원심이 들었던 증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만 따진 거다.'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인데다 악의적인 소리다. 이렇게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소 제기만 하고 이게 항소 제기한다고만 해 놓고 실제로는 뭐 뒤늦게 한 걸 또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당연히 눈치 작전이죠. 그리고 항소 제기는
원심,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심판 자체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아주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장에 들어가 항소 제기서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거기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 이상을 막 서로 공방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그 뭐 여기에 제가 관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 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 놓고 막 던져 놓고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지 그 대한 사실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죠. 그걸 그때그때 쳐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연 보고 와서 좀 일찍 왔어요. 와서 공연 볼 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해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이 매직으로 이렇게 써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보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중재 결정, 원심하고 취소 소송, 항소심하고 어떤 내용인지 별로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제가 좀 간단히 이렇게 써 놓고 설명드려 볼게요. 이 중재 결정, 2022년 8월 31일 날 났던 중재 결정은 뭐냐면,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7조 원을 내놔라. 왜 7조 원이냐면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시간을 끌어서 늦게 팔아서 손해 본 6조 플러스 이자를 내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우리는 못 주겠다. 왜냐하면 야 너네는 여기서 주가 조작했잖아. 너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재 결정에서는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와 관계없이 실제로, 아니 미국은 아니 너네 같은 나라의 대법원은 어떻게 믿니? 우린 주가 조작 안 했어. 역시 대법원도 우리 똑같이 역시 핍박한 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 이 우리가 확보한 이 스모킹 건들하고 증언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 거야. 이런 주장을 했죠. 제가 주장한 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에서 이 중재 결정은 모든 사람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있었다. 예스. 이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핵심 쟁점에서 굉장한 승리를 우리가 거둔 거예요. 상대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는 다수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대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만 소수 의견도 썼는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론스타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차이는 뭐냐?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은 한 건 맞지만 한국도 너무 시간을 끌었어.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은 책임져야 돼. 그 약간이 얼마냐? 론스타는 7조를 주장했지만 2,800억 플러스 알파, 한 3천억 정도 내. 알파 이자까지. 이런 거였고요. 소수 의견은 뭐냐면, 아니 론스타가 주가 조작이 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해. 범죄가.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에 책임이 없어. 영원이야. 이게 중재 결정의 전부입니다. 취소 소송은, 우리의 취소 소송 하지 말자는 건 2,800억 정도면 우리가 하고 가자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왜 이걸 봤냐면, 저는 이 사안을 계속 관여해 왔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인정한 이상 이 베이스에서 싸우면 저는 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걸 인정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인정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니 이렇게 공세를 피면 되는 거야. 아니 주가 조작을 지금 다 인정했잖아.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더 주니? 그게 말이 돼? 이거는 지구 국룰 아니야? 라는 얘기 통을. 이거는 아니 너네 나라는 그렇게 했어. 영국 법원에 했잖아요. 영국도 어떤 작은 선진국이죠. 미국의 자본에 털려본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아니 너네 같으면 그럴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는, 그때 취소 소송이 이제 항소죠. 이번에 제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제가 밀어붙였던 거죠.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죠, 당연히. 근데 이 취소 소송은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중재 결정의 다수 의견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론스타와 저희가 의견을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800억 플러스 알파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한국도 약간 책임 있다라는 이 중재 결정의 다수 결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론스타는 뭐라고 한 거냐? 야, 이거 주가 조작 책임 없어. 그러니까 이건 6조, 7조로 가야 돼라고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야, 주가 조작 맞잖아. 맞는 거 너네도 인정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이건 영원으로 가야 돼. 이런 싸움이 확 붙은 게 취소 소송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절차 요건으로밖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취소 소송은.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의 오인이다 이런 거는 여기에 이 카테고라이징에 된 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 위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과연 이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돈 주는 게 맞아? 너네 이거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돈 3천억 4천억 주라고 한 이 결정을 하게 했던 니네가 들었던 근거들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근거들이야? 이게 말이 되는 증거들이야? 라고 가는 거죠. 결국은 실질의 싸움이에요.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 의견 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유가 유형이 한정되니까 주가 조작 책임을 인정하고도 한국 책임을 일부 인정한 다수 의견을 절차적 결함 등 요건으로 주장해서 이게 관철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론스타에게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거기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썼던 소송 비용 중에 72억을 론스타가 오히려 물어내라.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잠시만요. 나는 제가 왜 실시간 채팅이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고 있죠? 잠시만요. 실시간 채팅 저 보는 건 포기해야 되겠네. 이거 잘 보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 7조 달러, 한국 빵원 달러. 여기서 중재 결정에서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공이 인정됐고 다수 의견은 그래도 한국 조금 내. 그래서 2,800억.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4천억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소수 의견은 아니야. 한 푼도 내지 마. 주가 조작했으니까. 취소 소송은 뭐냐면 결국 주가 조작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상하라고 했던 근거들에 대해서 절차적 결함을 주장해서 까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핵심은 론스타는 주가 조작을 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에서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다라는 그 로직을 유지해낸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주가 조작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취소송했었을 때 우리가 4천억 내는 게 맥시멈 리스크가 아니에요. 7조 원이 맥시멈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7조 원을 뒤집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조작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면 국가 조작에 대한 그 증거가 부정되면 이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낸 사람이고 그 중재 재판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뿐 아니라 그 전과 이후까지 계속 핵심적으로 관여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뭐 한겨레 신문 등등이죠. 정말 도시락 싸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론이 나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다? 이건 좀 왜냐하면 평가의 문제가 팩트가 다른 문제잖아요. 이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이 완전히 끝난 게 2025년 1월인데 그 이후에 문서 좀 낸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재명 정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다가 항소 제기할 때 이미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항소잖아요. 원래는 왜 이 쟁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 거기 나왔던 얘기는 다 들어갔던 얘기들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거 이제 치우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글씨 잘 쓰지 않았나요?
음. 음. 경복궁 얘기 이제 이 지금 론스타 얘기는 제가 이제 그 경복궁에서 학생 만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예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 매일매일 이렇게 통과하면서 다녔어요. 그 밥 먹고 오면은 청와대까지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영추문 이렇게 통화해서 가고 그래요. 근데 보면 경복궁을 그러니까 좀 좋아해요. 경복궁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알아보고 했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복궁에 조선 왕이 얼마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경복궁이 우리나라의 주궁이긴 하잖아요. 제일 유명하고 큰 궁이죠. 근데 얼마나 살았을까요? 실제로는 어, 경복궁에 그 왕이 직접 막 거주한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언제가 그랬냐면 어, 이게 어, 처음에 이제 개경에서 시작했잖아요. 조선이. 그런데 이제 한양으로 이제 새 왕조의 털을 옮기죠. 그게 1395년이에요. 1392년부터 몇 년 지난 다음이죠. 그때부터 1592년 딱 200년 동안인데 그동안 경복궁을 썼죠. 그런데 그때 1592년에 선조 때 임진왜란이 나면서 경복궁을 선조가 떠나고 경복궁이 이제 성난 군중에서 불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70년 동안에 경복궁은 방치됐어요. 그냥 폐허처럼 방치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의 왕들은 뭐 창덕궁, 뭐 창경궁 이런 데서 중심으로 기거했죠. 그런데 이제 고종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좀 무리하게 경복궁을 중건하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그게 아마 1868년부터니까 그리고 민비시의 즈음인 1888년 그 즈음까지 거기까지 왕이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에 명성황후 민비가 경복궁 내 저 끝에 있는 건청궁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이제 좀 새로 지어놨죠. 거기서 실제로 시해됐었죠. 그런데 경복궁을 가보면요, 덕수궁을 보면 여긴 진짜 왕이 살았겠거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건물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경복궁은 이게 휑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음, 저는 그 휑한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매일 그렇게 다니는 게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실시간 그게 저는 안 뜨네요. 어, 그때 재밌었던 게 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막 오셨어요. 그게 이런 식의 그 유명한 사람 보고 달려와서 막 아는 척 해주시는 게 좀 전염성이 크거든요. 한두 명이 딱 용기 내면 와 달려들어요. 굉장히 많이 막 빠글빠글 많이 오셔. 저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좀 젊은 분들하고 대화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게 제가 라방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도 맨유 팬이다. 뭐 축구 누구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라방들을 진짜 보시는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좀 만들어가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동영상은 안 지켰는데 그렇게 우리 어린 젊은 학생분들하고 막 대화하고 이러는데 이 경복궁은요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근데 한복 입잖아요. 한복 빌려 입잖아요. 그 근처에서요. 한복 입으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많이 돌아다니죠. 저는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한복이 우리 전통 한복 같지는 않고 좀 독특한데 어쨌든 뭐 그게 또 서양 분들을 그 생각에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입고 동남아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사진 찍자고.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뭐 아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그렇다고 사진 찍자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Do you know me?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모른대요. Who are you? 이러더라고 저보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 학생들이 막 몰려 하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몰려와서 그냥 사진 찍자고 하신 거더라고요. 역시 참
그 덕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되고 있습니다. 아, 제 책임이었군요. 제 책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뭐 잘못한 대개 뭔가 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길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일단 기계 탓을 먼저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 거의 100% 제가 뭘 잘못한 거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열빙어 트릿이라는 건데 지지자분께서 인터뷰 가시는데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거 꽤 됐어요. 이게 빼빼로데이 때 저 이걸 주시더라고요. 뭐 저 먹으라고 주시는 건 아닐 텐데 이게 고양이 건데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제가 언더월드라는 고양이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개그맨 송하빈 씨라는 분 있어요. 키 크신 분. 그 되게 웃깁니다, 그분. 근데 그분이 하는 이 고양이 유튜브인데 그 고양이 세 마리를 이렇게 유기묘를 키우세요. 그 첫째가 춘봉이, 둘째가 첨지, 셋째가 칠복이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셋째 저 칠복이가 이걸 되게 잘 먹고 이거를 만들어서 주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이걸 먹을지 모르겠네. 이리 와. 먹을 거야? 타니, 어떻게 생각해? 먹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싫어? 자, 음. 이게 이거 양이 나왔어? 양이 먹어봐.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고양이들은 이런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거 보니까 처음에 와서 한두 번 먹어봤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식탐이 많은 고양이들이 아니에요. 음, 하여튼 뭐잘 먹이겠습니다. 음, 음. 오늘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시작해.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우연찮게 제 친구랑 그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라는 유명한 일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잖아요. 그분 공연을 예술의 전당 하는 걸 갔어요. 뭐 베토벤, 멘델스존 이런 거 뭐 좋은 음악 가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베토벤 스프링이라는 그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또래 되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은 미도리라는 그 이 음악 바이올리니스트를 잘 압니다. 뭘로 아냐면 신동, 천재 이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미도리라는 사람은 음악 신동 이걸로 유명하죠. 어, 10대 때 뉴욕필하고 협연하고 10대 초반에 뭐 10살, 11살 때 파가니니 이런 거를 진짜 뭐 정말 기계처럼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와 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일본 사람인데. 근데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이분이 71년생이에요. 제가 73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50대가 넘은 분이죠. 근데 미도리는 여전히 신동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게 좀 음악이 깊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10대 때 어떻게 보면 서커스 같았어요. 막 진짜 10살 먹은 애가 파가니니 막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전 세계가 정말 열광했죠. 열광 안 먹을 거면 가. 타니 비켜. 음. 그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20대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이제 그때 10대 후반 20대 뭐 이때가 전성기잖아요. 연주자들은.
근데 오히려 미도리가 사라졌어요, 사실상. 사라졌다기보다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미도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미도리에 가지고 있는 그 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생각이 신동이라는 이미지, 천재라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 천재가 아니고 신동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도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음악이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거는 약간 속도감 있게 가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정말 막 엄청 이걸 자랑할 텐데 어, 좀 달라진 음악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뭘 느꼈냐면 저랑 또 비슷한 또래기도 하고 혹시 인생이 과연 여러 가지로 파도치고 그 과정에서 어, 어느 시점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내고 그랬을 때 깊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음악 들으면서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전 아주 어, 그런 면에서는 오늘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경복궁에서 오늘 어제 뵀던 그 분들이 그저께구나. 학생들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축구 얘기만 말고 뭐 농구나 야구 얘기 좀 해라. 뭐 그것도 같이 그냥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다. 뭐 그래도 아이 좋죠라고 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막 카드 써서 월드컵 하고 하면 저도 귀찮고 그리고 그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제가 뭐 시간 나면 뭐 할까 생각하다가 농구 얘기 좀 할까 했었어요. 저는 NBA 농구를 좀 즐겨 봤거든요. 물론 한국의 허재, 전희철, 서장훈의 시대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는데 이제 NBA를 많이 봤죠. NBA를 보는데 이제 NBA도 전체 뭐 아주 최고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또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냐 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저는 포지션별로 한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월드컵을 한번 해볼게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랑 얘기했던 그 수능 본 그 학생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얘기하면 오늘은 그냥 농구의 포지션은 5개예요. 포인트 가드가 있고요. 슈팅 가드가 있고 스몰 포워드가 있고 파워 포워드가 있고 센터가 있어요.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걸로는 NBA 중에서 제가 NBA 선수 중에서 파워 포워드 제 간단한 월드컵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대충 생각나는 거니까 제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놓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 안 만들었고요. 그냥 쓸게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전설처럼 팀 던컨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인데 그 다음에 팀버울브스에 뛰었던 케빈 가넷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고요. 유타 재즈에 있었던 칼 말론.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그리고 찰스 바클리. 피닉스 선수에 있었죠. 그리고 뭐 있을까? 넉 노비츠키라고요. 학다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을까?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생각나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가 제 기억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이슨 윌리엄스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크리스 에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선수 아마레 맞아요. 이 사람 멋있었죠. 아마레 스타우더마이어 비교적 최근 선수이고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 야니스 아데토쿤보라고 지금 현역인데 제가 좋아합니다. 아데토쿤보. 시카고 샤킬 오닐 올랜도는 센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중에서 이제 그 스테픈 커리랑 자주 보이는 이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드 그린. 그리고 제가 좀 좋아했던 숀 캠프라는 선수. 슈퍼소닉스 있었던 분들이죠. 아, 강백호 맞아요. 그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어떤 포지션이냐면 거기 보면 서태웅, 강백호 있잖아요. 최칠수가 센터고 강백호가 파워포워드고 서태웅이 스몰포워드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있을까? 이 정도도 많은가? 제가 누구 빠졌나요? 아, 그리고 파울 가솔이라는 선수도 괜찮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빼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맞춰볼게요. 일단 한 명 한 명씩 찍어볼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5명을 먼저 꼽으면요. 팀 덩컨은 농구 되게 재미없게 하는데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팀 덩컨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찰스 바클리는 이 사람이 키가 198이거든요. 파워포워드로는 되게 작은데 근데 너무 매력 있게 농구를 했어요. 크리스 웨버는 조금 착하고 키 크고 힘 좋은 찰스 바클리 같은 사람이 제가 좋아했고요. 아, 이렇게 하면 다 동그라미 칠 것 같은데. 그리고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뭐 무조건 역대급 올스타를 꼽으라면 이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수비는 잘하는데 여기 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션 캠프는 덩크는 진짜 멋있게 했는데 막 나중에 뭐 체중 불고 뭐 본인 운동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끝났죠. 칼 말로는 농구 되게 재미없게 하는데 너무 잘해요.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놓은 것 때문에. 덕 노비스키는 이 사람 독일 쪽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다리를 이렇게 슛하는데 좀 그 전에 파워포드랑 다른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케빈 가넷은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로는 최고고, 그리고 덩크라든가 이런 게 이런 이 피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여기서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당시 시카고 불스 조던 왕조에 있었던 사람인데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넣네. 그냥 제가 던컨과 바클리라고 한다면 저는 실력 위주로 봐서 여기서는 던컨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웨버와 케빈 가넷. 크리스 웨버도 너무 좋아하는데 케빈 가넷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노비츠키와 칼 말론. 둘 다 너무 훌륭한데 여기서는 칼 말론 하겠습니다. 데니스 로드맨과 아데토쿤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팀 덩컨, 케빈 가넷, 칼 말론, 아데토쿤보. 이 중에서는 그냥 1등으로 가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중에서는 케빈 가넷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한 명을 그냥 우주 방위군으로 꼽는다면 아데토쿤보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데토쿤보를 꼽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하는 게임이니까 저는 여기서 파워포워드의 넘버원은 저는 케빈 가넷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월드컵인가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카드 만들고 하니까 또 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릴게요. 이 국제소송이 국제중재가 변호사병이 너무 많이 들어요. 태평양한테 가는 돈도 너무 많았고, 아니 그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구조적으로. 왜냐면 타임 차징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펌들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중재 소송은, 제가 이런 말을 장관 때 한 적이 있어요.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내기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소모적인 제도예요.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걸 수 ISDS 소송을 건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고 7조 원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이 변호사비 수백억 쓴다고 엄청 공격했어요. "그거 다 네가 줄 거냐?" 이러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 돈 네가 낼 거냐?" 이게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그 친민주당 언론들의 전가의 보도로 저를 쪼아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자기들 치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평양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니 자기들이 태평양을 자르라고 그렇게까지 저를 공격했었잖아요. 제가 안 잘랐죠. 어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게 버릇이에요. 대충 팩트를 왜곡한 다음에 이쪽에서 좀 게으르게 대응하거나 좀 천천히 타이밍을 놓쳐서 대응하면 이미 다 사람들의 머릿속을 어 장악해 버린 상황이 된다고요. 저는 그거를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저에 대해서 뭐 "아이고 한동훈 잘했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등은 정말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론스타 소송 "망해라, 망해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망할 테니까 너 망한다면 두고 보자." 이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니까 태세 전환해서 자기들의 완전한 치적인 것처럼 했다가 팩트에서 제가 반박해서 다 깨지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도 잘했고 우리도 잘해서 비긴 걸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낄 자리가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민주당은 방해했기 때문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박수만 쳤어도 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해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자기들도 같이 한 거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죠. 그 말씀드립니다. 음. 케빈 듀란트 좋아하는데 듀란트는 키는 거의 뭐 파워포워드나 센터급이지만 스몰 포워드예요. 저는 케빈 듀란트 아주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경제안보비서관이라는 송기호라는 그 민주당 정치인이죠. 민변 소속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중재 내지 국제소송 전문가라는 그런 자막을 달고선 계속적으로 저희를 공격했어요. 거의 뭐 그리고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지금까지 뭐 이자 얼마 쌓였다. 뭐 그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거의 스토커 같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법무장관한테 한번 할 때 그리고 실무자들도 너무 괴로워했고 자료 요구 계속하고 계속 공격하고 언론 통해서 하니까 당시 이제 우리 과장이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송기호라는 사람이 과연 국제 중재라든가 국제 소송에서 실제로 뭔가 대리하거나 실제로 거기서 뭔가 실제 일을 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없더라고요. 국제 중재 대리인으로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 놓고 자기가 국제 소송은 대단한 모든 거 아느냐 하면서 이거는 이길 확률 0%다. 한동훈이 자기 장사다. 한동훈 돈으로 이자 메꿔 넣어야 된다. 태평양을 잘라야 된다. 아니 이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자그마치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국가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경제안보를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게다가 지금 공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다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0%라면서요. 저보고 돈 물어내라면서요. 그게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음. 어 이제 겨울이 오고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어젠가요? 오늘인가? 잠깐 제가 음 한 컷에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인제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 보려고 잡았다가 쪼금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뒤로 미루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연내에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음 날짜를 지금 계속 잡아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려면 일요일이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 그렇게 킨텍스 같은 좀 뭐 규모 있는 곳을 대관하려면 날짜가 몇 개가 우리가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월에 하려면 14일밖에는 가능한 곳이 그것도 겨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4일로 하는 걸로 한번 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보시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날짜가 있으면 다른 날짜 더 좋은 날짜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 킨텍스의 무슨 그랜드 볼룸인가요? 뭐 한 1,500석, 2,000석 이 정도 되는 곳을 하는 것 같고요. 음, 무슨 얘기할지는 여러분과 좋은 얘기를 여러 가지 편안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도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공연장 같은 곳이 주말에 자리가 날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뭐 제가 제 지방 민심 경청 로드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한번 어, 몇 군데서 그렇게 지역에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음, 마이크 성능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욕해서 미안한데. 원래 제가 이렇게 쓰던 것보다 나은가요? 음, 제가 이제 경복궁 주변에 갔던 이유가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 중에 선별해서 하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북촌이나 서촌에 있는 이 조용한 카페에서 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드려요. 저도 뭐 그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이네요. 그리고 계엄이 있었던 것도 이제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 가급적 라방을 자주 하고 여러분과 자주 마주 뵙겠습니다. 자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복궁에서 뵀던 수능 끝나고 오셨던 학생분들 그리고 저하고 많이 사진 찍고 그래 주셨던 중학생, 고등학생들 혹시라도 보셨으면 그날 뵈서 너무 좋았고요. 음,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뜨겁게 뭉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라방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들었던 것도 그 며칠 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와주셨다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 지금 이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을 어,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들이었거든요. 어,
그런 시간 많이 만드시고 그런 시간 더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른 살 때 30살 무렵에 어 운명처럼 시작했던 그 론스타 사건이 52살이 돼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일이 20년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간에 저는 어딜 가든 간에 이 사건은 항상 이렇게 짐처럼 이렇게 갖고 다녔거든요. 기록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엄청난 양인데 나중에 사진 찍어 다녔지만 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뭐 자석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참 저한테는 부담이기도 했어요. 항상 보면 이게 뭐 티 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계속 이걸 뭐 제가 중재 재판에서 그걸 관여하고 있다는 걸 누가 그걸 알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부산에서 재판 다니고 제가 새벽 4 시까지 재판 들어가서 누가 신경이나 써 주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직업 윤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직인 것 같고요. 저는 공적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공적 임무를 맡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30살 때 30대 초반에 어 이 사건을 처음 봤었을 때 그 어떤 그 젊은 어 정의감 같은 거 그런 게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여러분 위해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그래 봤자 1 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고맙습니다.